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경제학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 3 동형 모의고사 제1회 문제를 1번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보시면 소득 분배 불평등을 측정하는 애킨슨 지수와 불평등 회피 정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 뭐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10분위 분배율이 있죠. 자, 10분위 분배율은 잘 아시겠지만 하위 40% 사람들의 소득의 비중이 상위 20% 사람들의 소득 비중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평등해지고요. 아시겠지만 10분위 분배율은 이게 완전 균등할 때는 맥스가 2가 되고요. 완전 불균등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걸 갖게 되니까 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5분위는요, 분모분자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20, 20 이런 식으로 돼야죠. 자, 이거 말고요, 우리 로렌츠 곡선이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 자,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의 소득의 누적의 인구와 누적의 소득을, 여기 누적입니다. 누적 사람들 수 인구라고 할게요. 여기는 누적 소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명의 사람이 100만 원을 논아갖는다 할게요. 완전 균등이면 요 대각선이 될 것이고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완전 불균등하게 되면은 요런 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호 모양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될수록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로렌츠 곡선 같은 경우에는요,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약간 순서를 파악하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서수적인 특성이 있고, 네, 대각선일 때 완전 균등인데 but 교차시 문제가 됩니다. 교차시. 교차하는 경우 판단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진위계수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진위계수. 자, 로렌츠 곡선을 우리가 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가 뭐 알파라 그러고 베타라 그러면 진위계수는 여기 나와 있는 알파와 베타의 합, 이게 이제 전체 분모가 되고 알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완전 균등일 때는 알파가 빵이 되니까 진위계수가 0이 되고요. 완전 불균등하면 여기서 녹색깔 같이 되니까 베타가 빵입니다.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진위계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적용을 해서 나타내는 게 저기 나와 있는 애킨슨 지수입니다. 오케이? 이 애킨슨 지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불평등을 얼마나 회피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킨슨 지수는 1 마이너스, 요게 평균 소득이고요. 균등 분배 대등 소득, 이렇게 계산을 해요. 지금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불평등한가, 그런 것들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여기 사회부생함수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 분배 공평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이 불평등을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사회후생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 요거 얘기할 때 한 3가지 있었죠. 우리 요거 사회후생함수까지 살짝 보셔야 됩니다. 자,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리주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을 단순하게 합하는 것이고요. 자, 사회후생함수, 평등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렇게 두 사람의 곱으로 되어 있고요. 롤즈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주관적인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공평성의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누구에 가까운 겁니까? 공평성의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롤즈에 가까울수록 이런 뜻입니다. 롤즈에 가까울수록 특정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한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은 작아지고, 여러분 요거는 기본 강의랑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대각선이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죠. 자, 우리 효용이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효용이 소득과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소득이라 표현하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소득이라 표현을 해야겠지. 이렇게 같게. 그래서 효용이 소득에 비례한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두 사람의 소득,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소득과 똑같으면 여긴 더 쓰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효용이 소득에 정확히 비례하게 되면 A의 소득, B의 소득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U 대신 Y를 쓰시면 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살펴본 것처럼 A가 9를 갖고 B가 1을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알파라는 상태라 할까? 그럼 여기가 9, 1 이렇게요. 이게 공리주의 방식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리주의 사회구성함수일 때는 우하향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바로 공리주의의 균등분배 대등소득이야. 그래서 9와 1이면 둘이 똑같이 논아가는 상황에서 5와 5일 때가 균등분배 대등소득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평등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곱하기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여기가 돼,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평등주의라고 할게요. 평등주의. 그래서 만약에 곱하기 형태로 돼 있으면 이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막 다들 놀랬었는데 요 정도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평등주의일 때는 두 개의 곱이니까 9 곱하기 1 하면 9잖아요. 요게. 그럼 어떻게 논아 가지면 균등하게 논아 가졌을 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합니까? 곱해서 9가 되는 거 찾으면 3, 3, 9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등주의 상황일 때는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롤즈 같은 경우는 L자 형태 아니겠습니까? 요거랑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 여기가 바로 롤즈야. 롤이라고 쓸게요. 게임이 아니고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공평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이걸 뭐라고 쓰면 돼? 롤즈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이해 가시죠? 특정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한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작아지고 롤즈에 가까울수록 균등분배 대등소득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작아지고요. 자, 여기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작아지면 요게 애킨슨 지수잖아. 애킨슨 지수 값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1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애킨슨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0에 가깝다는 건 뭐야?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기억나십니까? 예, 그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불평등 지수 중에서 불평등을 지닌 진위 계수가 클수록 불평등하고요. 애킨슨 지수가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0이 아니라 1에 가까울수록 반대가 됐습니다. 3번 애킨슨 지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 회피 성향과는 무관하게, 아니요, 무관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관적인 가치 판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동일한 소득 분배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 분배 공평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소득 분배 공평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 누구에 가깝다? 예, 맞아요. 롤즈에 가깝다는 거야. 그럴수록 애킨슨 지수는 불평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롤즈는 훨씬 애킨슨 지수 커진다.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애킨슨 지수는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해하시죠? 요거 좀 어떻게 보면 낯설 수 있는데 좀 하셔야 돼. 최근에 다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뭐 우리 다른 경장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래 재정학이라는 과목인데 거기에서도 요거는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봐주시죠. 이게 재정학이 아니라 미시경제학 책에 당연히 나옵니다. 예, 잘 정리하시고. 다음 2번.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실제로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노동조합이 임금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임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치,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Q라고 하고 요거 P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 높이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면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제 한계 비용이죠. 자, 그래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요, 운영을 할 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내세요. 이런 것처럼 코스트가 증가하는 거야.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거나 상승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야. 임금 인상이 요구되면, 요구로 상승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A점에서 여기 있는 B점으로 이런 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을 채용하는 거니까 이 노동이라 쓸게요. 자,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자, 여기서 노동이고 임금이고, 그럼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임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가고요. 오케이? 자, 고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고 3번 이런 것들은 방향이 반대로 돼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3번 문제. ISLM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IS는요, 우리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고요. LM은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살짝 해놓을게요. 자, 수직축이 이자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LN 곡선.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야. 실질적인 화폐 공급, 얘는 화폐 수요, 소득과 이자율에 대한 함수인데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마이너스입니다. IS, 얘는 생산물 시장이죠. 실물 시장입니다. Y는 C, I가 이자율에 대한 함수야. 마이너스 G,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균형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1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여러분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특히 IS에 관련된 여기 이자율 이외에 C, I, G,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거나 독립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수출이 증가하거나 순수출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임포트라고 쓸게요. 감소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예, 맞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IS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모두 증가하죠. 맞습니다. 간단한 얘기고요. 여러분, 이번에 확장적인 통화정책은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지. 통화량을 직접 증가시킵니다. 그럼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자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고요. 자, 3번 봅시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에 의해서. 여러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면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뭐예요? 화폐야. 화폐가 함정에 빠진 거야. 화폐가 함정에 빠졌어. 늪지대에 빠진 거야.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함정에 빠져.
자, 그러면 여러분 통화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자율을 떨어뜨리면서 돈이 남아 돌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소비와 투자를 할 걸로 기대했는데 돈이 다 어디 갔어? 늪지대나 블랙홀에 쫙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공황과 같은 유동성 함정 이걸 들었을 때 와, 엄청난 경기 침체라서 정부가 통화량 증가시키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요, 뭐 몸에다가 피 넣고 이런 걸로 그냥 단순히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 침체 하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켰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엄청난 경제 침체니까 뭔가 투자할 거래가 있으면 확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굉장히 크게 되고 LN 곡선이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말이야. 자, 수평이고 이게 누구 주장이다?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고 우리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의 영향이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엄청나게 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잘 정리되고 계시죠? 그냥 막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통화정책은 무력하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알 수가 있고요. 4번. 구축 효과는 여러분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은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가까운 대공황의 상황이죠. 구축 효과는 누구 주장입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고전학파 통화주의자의 주장입니다. 고전학파 계열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구축 효과를 주장하죠. 이제 통화주의 같은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구축 효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그렇게 효과는 별로 없고 미미하고 이자율만 올라가서 민간 부분을 위축시킨다 이렇게 되고요. 자, 고전학파 계열의 주장은 어떻게 돼? 케인즈 학파가 LM이 수평이면 IS가 가파릅니다. 고전학파는 그거 반대야. 그럼 LM이 가파르고 맞습니다. IS가 완만한 상태, 기울기가 그러니까 완만하게 돼서 오케이? 그랬을 때 LN 곡선의 기울기 반대가 되죠. 완만하고 LN 곡선은 가파 이렇게 될수록 고전학파의 주장과 같아지니까 반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아마 이거 그냥 암기해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자, 최소 효율 규모와 시장 구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최소 효율 규모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산을 할 때 평균 비용 곡선 관련해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소점에 해당하는 요게 최소 효율 규모를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게. 만약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자연독점 기억나시죠? 여기다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이렇게. 자,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최소 효율 규모가 만약에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있다라고 해도 여기가 최소 효율 규모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크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수요 곡선인데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살짝 볼게요. 대략. 그러면 최소 효율 규모가 100이라고 할게요. 어떤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려면 병실이 100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환자는 만약에 1000명 있다고 할게. 그럼 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 병원 가지고는 전체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생산량 Q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최소한 약간 직관적으로 봐도 10개의 기업이 존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할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다 할게. 그래서 수요가 작거나 제가 뭐 제주도 가지고 얘기했죠. 작거나 아니면 최소 효율 규모가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쯤 살짝 위치하면 여기 환자 수가 120명이라 할게. 병실이 필요한 게. 그럼 여러분 100명의 최적 시설 규모, 최소 효율 규모를 나타내는 그러한 종합병원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만약에 2개 있으면 어떻게 돼? 환자가 120명인데 하나 더 있으면 200개가 되잖아. 200명을 이렇게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설에 낭비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 효율 규모보다
수요 곡선이 조금만 크게 되는 경우 이거를 바로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스레 독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더 작으면 더욱더 설명은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물론 여기는 이제 규모의 불경제 영역이지만 여기 수요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경제와 관련한 자연 독점 관련된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1번에 최소 효율 규모가 시장 수요에 비해서 작을수록 소수기업 아니 소수기업이라는 게 이제 독과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독과점은 언제 발생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거는 최소 효율 규모가 시장 수요에 비해서 클수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요걸 잘 봐주세요. 다음 2번. 기업의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최소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아니요. 단기가 아니고 이제 약간 장기 그리고 변화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생산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3번. 한 기업의 최소 효율 규모에서 생산되는 양이 시장 전체 수요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수록 그래요. 최소 효율 규모가 100명인데 시장 수요가 110이야. 그럼 상당 부분 차지할수록 경쟁적인 게 아니라 독과점과 같은 불안정 경쟁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최소 효율 규모에서 생산되는 양이 시장 수요에 비해서 매우 작다면 다수의 기업이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쟁적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5번. 5번은 약간 최신의 거시경제 동향과 최신의 약간 내용들을 좀 집어넣는데 좀 가볍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만 살짝 보시면 돼요.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시된 내용의 빈칸 가나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산 유동화 증권. 여러분, 증권은 증권인데 어떤 자산 같은 거 내가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뭐 땅이 있어. 그걸 자산으로 갖고 있어. 아니면 내가 피카소 그림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근데 이걸 갖고 내가 현금화해서 뭔가 뭐 다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 높은 자산이 현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산을 내가 어떻게 굴려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생활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런 자산들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면서 이걸 특수목적 회사라고 합니다. SPV라고 하는데 이쪽에다 이제 매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땅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주택 저당이라 채권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내가 돈 현금화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특수 목적 회사에게 매각을 한 다음에 이 특수 목적 회사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뭐 조직이 돼 있겠지. 그래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또 나한테 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 이는 자산 보유 기간의 재무 건전성의 개선,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에 기여한다. 나름대로 새로운 금융 상품, 금융 기법이 등장한 거라니까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복잡한 구조와 기초 자산의 서프라임 모기지 기억나시겠죠? 뭔가 돈을 막 새롭게 막 거품으로 창조해내다 보니까 근데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웬만해서는 전문가 아니면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기초 자산에 대해서 뭔가 과대평가하는 거야. 야, 피카소 그림이 예를 드는 겁니다. 피카소 그림이 나 밥 먹고 사는데 뭐 도움이 돼? 안 될 수 있잖아. 근데 이야 이거 우리 튤립 거품하고 비슷한 거지. 지나치게 이거 어떻게 평가하겠어? 예, 그래요. 과대평가하는 거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그걸로 막 새롭게 유동성을 창조하다가 그게 거품이 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뭐 이럴 때 그때 발생한 게 바로 이러한 새로운 자산 유동화 증권 등등등 금융투자 수장과 관련한 파생금융 상품 이게 이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복잡한 구조야. 구조가 심플하면 그냥 뭐야 재산 상태가 안 좋구만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의 이윤은 감소합니다. 근데 대출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 이게 뭐야? 비대칭 정보 하에서의 역선택 문제죠. 근데 이게 우리 금융시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선택 문제가 우려돼가지고 맞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신용 할당입니다.
여러분 신용이라는 게 뭐야? 돈을 빌려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을 그냥 이자율 높게 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오히려 제공하게 되는 그런 얘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문제가 좀 어떻게 뭐 약간 낯설고 좀 수준이 있나요? 약간 기본적으로 되게 쉬운 수요 공급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약간 그래도 수준을 조금 높이려고 했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해설도 자세하게 거기 써 있기 때문에 해설 보시면서 관련된 기출문제라든가 여러분들 객관식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카페 앞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카페에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다음 시간에 6번 서부터 다시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